저희 일부 프로그램은 일부에서 발표된 제주 지역 상민들의 그 얘기를 토대로 하고 관련해서 지원해 주시는 기관에서 한 분씩 오시도록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탈북민 지원 정책을 더 잘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이제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원 교육하고 지역 정착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센터. 이 하나센터가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 정책자산이 있다가 독립해서 있는데, 하나센터의 역할이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도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주는 게 제주 하나센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센터의 사무국장이신 최하봉 국장님이, 최 국장님은 그동안에 제주에 상담사로 오셔서 상담사로서 많은 탈북민들을 정착을 지원하다가 지금 이제 사무국장을 하고 계신데, 최하봉 국장님이 간단한 이 탈북자 지원 체계와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다, 앞으로 어떻게 더 비중을 두어 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한 20여 분 동안에 할 겁니다. 하고 나면 PPT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석을 마련하지 않고 먼저 발표를 듣겠습니다. 듣고 나면 5분입니다. 제주 정책자를 이끌고 계신 정태근 회장님, 그 다음에 고승익 자문위원, 그리고 서명수 실크 로드 소프트웨어 부회장님, 또는 명의 하나센터 또 팀장님, 이렇게 해서 5분의 향후 어떻게 좀 해가야 되겠다, 그 발전 방안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하봉 국장님이 간단한 PT를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최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하나센터 최하봉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들리시죠? 네, 와서 보니까 저는 그냥 그 심플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정말 존경하는 분들,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어제 저녁에 푹 잘 잤는데요. 잠을 자지 않고 더 공부를 하나 잤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거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의 어떤 정책,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체계에 대해서 보고 드릴 건데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본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개요 정책 체계 재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단 어떤 역사적인 이런 히스토리가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북한 이탈 주민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그 부분에서 일단 한번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저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그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이 두 체계가 굉장히 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이제 사회주의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그러다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사실상 이 냉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199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사실 조금 이념적인 조금 불안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이 합니다. 예. 그리고 96년도부터 90년대 말까지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죠. 그리고 또 자연재해, 흉작이 나고 또 재해가 있었고,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또 핵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외부로부터 제재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어떤 사회주의 붕괴 때문에 좀 위기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민의 선택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1962년, 1973년만 해도 우리 귀순용사, 귀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넘어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용사 이런 식으로 아마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97년도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 이탈 이런 용어들이 조금 거슬리는 라는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세터민이라는 용어를 우리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이것도 조금 북한 이탈 주민만 세터민이냐 이런 또 부정적인 여론도 있어서 다시 현재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의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북한 내 주소와 직계가족, 그 다음에 배우자,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법률적으로는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약칭으로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법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것만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법률적인 용어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북한의 문화가 어떤 문화에서 이분들이 사셨는가라는 점, 그 다음에 탈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가, 그 다음에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보지 않으면 그냥 법률 용어인 탈북민으로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문화에 대한 탈출 과정, 국내 과정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선입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선입견이 항상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북한의 문화 탈출 과정, 국내 정착 과정의 어려움,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입국 추이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이 그래프만 봐도 어떻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 김일성 사망, 소련 사회주의 붕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즈음해서 이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대가 시점이 그쯤 해서 이제 증가되기 시작해서 2006년도에 2005년도에 2,000명을 넘어서면서 2006년도에 1만 명, 그리고 2009년도에 2만 명. 그래서 3년 만에 10,000명이 늘어나는 획기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끝나는 시기에서 부랴부랴 이제 정착 지원법을 만들기도 하고 99년도에 이제 하나원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명에서 2만 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거 엄청 많이 오겠는데 하고 이제 우리 정부가 긴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09년도에 하나센터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10년도에 하나재단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12년도에 하나원 분소, 화천 하나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원이 이제 분리가 되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갑자기 이제 수치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접근하면서 김정은이 이제 북경을 통제하고 북경을 이제 조금 통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숫자가 확 줄어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 1,000명 정도로 계속 유지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100명 언더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어떤 입국의 요인이 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정치적인 것, 보건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200명 가까이 이렇게 좀 회복하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중국에 얼마나 있을까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작게 보수적으로 한 5만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50만 명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입국 수가 또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국의 특징을 보시면은 뭐 앞에서 설명드렸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다시 회복세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입국의 특징을 보면은 오른쪽 거 보시면 취약계층, 여성 중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북한 내에서도 그렇게 조금 취약계층이 계셨던 분들이 거기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여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엘리트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 밑에 나와 보면은 23년 이후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에 무슨 북한 대사관에 공사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탈출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조금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엘리트층이. 그래서 김정은 정권 이후에 엘리트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어떤 위에서도 어떤 그런 불만 요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착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고용률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일반 국민들하고 비슷한데요. 안타까운 것은 월 평균 임금이 한 50만 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봐서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의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실업률을 보면은 한 6%대에서 갑자기 9.4%로 이렇게 뛰는데요. 이게 되나요? 그것은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하다. 어떤 어려움이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빨리 해야겠네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정책 방향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97년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보호에 역점을 뒀다면은 2005년도부터는 자립과 자활,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사회 통합 여기에 역점을 뒀고요. 새롭게 2024년에 보면은 사회 기여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이 키워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어쨌든 이제 사회적 기여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기본 계획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역할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북한 이탈 주민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은 2015년부터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통일부 주도로 했었고요. 2015년부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부, 통일부, 지자체 여러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1차 3년도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현재 4차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립자활, 청소년 교육, 생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말만 조금씩 바뀌고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에서 이제 중요시 좀 봐야 될 부분은 3차까지는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라는 게 어떤 비전이었는데 4차에서부터는 이제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키워드를 조금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포용하는 사회 환경 조성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통일 동반자 인식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이분들과 잘 엮어서 잘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했다면 4차에서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어떤 기능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용과 통일 동반자 인식, 전원 수용 초기 정착, 미래 세대 교육 건강 가정, 일자리 자립자활, 촘촘한 안전망,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 항목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용 통일 동반자 인식 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이웃이었는데 통일 동반자 인식 전환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서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성공 사례 확산.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도 기념일도 지정을 했고 또 성공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성공 사례 이런 것도 문화적으로 확산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오늘 이 워크숍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 멘토링을 통한 성공 정착 견인. 그래서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지금 우리 멘토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 사회 교류와 사회 공헌 활동 확산.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 단순히 이제 어떤 취약계층으로서 수혜받는 존재가 아니고 4차 계획에서는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투자를 해왔다. 이제는 기여의 부분도 이제 확산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통일 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을 참석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가장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의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 수용 원칙 초기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3차까지만 해도 이런 말은 없었는데요. 전원 수용 원칙이란 말은 4차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다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을 아무래도 이제 북송한 그 일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원 수용 원칙, 그다음 초기 정착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뭐 죄가 있건 없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건 그런 거 상관없이 전원 수용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거주지 신변보호 체계를 합리화한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기법법 현실화. 예, 아까도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2005년 수준의 어떤 정착기본금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초기 사회 적응 교육을 좀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사례 중심, 체험 중심으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래 세대의 교육과 건강 가정 지원입니다. 결국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잘 정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이 교육이고요. 또 자녀의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만 잘 정착해가지고는 이 사회 통합이나 사회 기여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 개인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한국 출신 자녀들, 그다음에 뭐 외국 배우자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선언이고요. 그래서 삼국 출생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 지원을 법제화하거나 한국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탈북 자녀들 그다음에 탈북 여성들의 자녀 아기 돌봄 교육. 이번에 이제 기념일 때도 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탈북 여성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일반 국민들처럼 가족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뭐 이렇게 좀 같이 케어해줄 그런 지지망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제 3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탈북 여성 자녀 아기 돌봄 보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24시간 지원하는 방안들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 학교 전문 지원, 그다음에 특성화 학교나 대안학교,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양성.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것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 좋은 일자리 공급과 자립 자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역시 자립이고요. 그 자립의 또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느냐.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일하는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어떤 그 성과, 그러니까 급여나 이런 것들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뭐 공무원이나 뭐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에 공공기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그래서 제북 경력 활용도를 제고한다. 지금은 현재는 북한에서의 경력이 남한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북한에서 의사였다고 여기 와서 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외래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고하는 노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유인 제도에서 1인 1사 캠페인 같은 거,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고용 플랫폼 구축, 장기 근속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안전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3차 계획까지는 이제
생활 밀착형 뭐 사회 보장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4차에서부터는 이제 안전망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생활 안정을 대신해서 이제 안전이라는 말로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요. 예. 어떤 안전에 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위기 가정에 대한 기반 확충. 그래서 고령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한 40대, 30대 말에서 40대에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많이 넘어왔던 그 시대의 그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저희들도 이 고령 1인 세, 또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망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1인 그 고령자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배려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새 출발 지원, 새 출발 장려금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취업 장려금을 과거에 받지 못하신 분들을 주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거주 장려금. 근데 수도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지방 거주 장려금을 좀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적인 거, 정서적인 부분도 챙기겠다 해서 마음소리 공감 상담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 이런 것들도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 거버넌스 강화라고 해서 범정부적인 어떤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일반 복지와 연계성도 좀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하나센터에 또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4차 북한 이탈 주민 정책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체계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통일부, 지자체, 남북하나재단이 주가 되고 25개 하나센터가 지역에 있는 노동부 고용센터, 경찰, 교육청 이런 데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센터는 크게 큰 업무로 보면은 이렇게 초기 전입자 지원, 그다음에 통합 안전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초기 생활 지원, 초기 집중 교육, 위기 통합 지원, 통합 안전 서비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 기본금, 지방 거주 장려금, 보호 가산금. 그래서 정착금을 줄 때도 북한 이탈 주민이 만약에 고령자거나 장애자거나 또 장기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한부모 가정이거나 제3국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산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지원도 있어서 주택을 알선하십시오. LH 처음에 왔을 때는 LH에 처음으로 주택 알선을 받을 수 있는 권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거 지원금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지원으로 이제 직업 훈련, 그다음에 취업 장려금. 그래서 장기 근속을 하면은 조금씩 돈을 주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래 행복 통장이라고 해서 1대1로 저축을 해줍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것들, 영농 창업 개선 이런 것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제도, 그다음에 교육, 생활안정, 긴급 생계비 이런 것들, 사회보장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제 사회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입자에 대한 역량 강화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운전면허 취득하신 분들 취득을 도와주고 있고, 지역의 어떤 문화체험, 그다음에 우수 정착자에 대한 격려, 주민 교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족 위기가정 정서지지망 회복 캠프라고 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 형성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제주시에서는 마찬가지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인데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계속 호전되는 것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야? 이런 통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이탈 시민 지원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 도민의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먼저 온 통일, 통일 선발대 이렇게 좋은 말로 쓰고 있는데요. 저도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만 해가지고는 이제 너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건데에 대한 답은 사실상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먼저 온 통일, 통일 선발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구체적인 이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같이 삶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어떤 연구진 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아까 이제 사회적 기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제주도의 자랑스러운 제주도민 아닙니까? 네 분이 모두 그렇게 하시는 분 많겠지만 그래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확산하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제언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자립과 관련돼서 이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자립 역량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공공 부분 또 민간 전문 직종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조금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도 오셨지만 도에서 또 우리 또 여기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우리 또 오총 또 부의장님 또 적시자 회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만날 때마다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 주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350명이 각 지역에 이렇게 쫙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좀 그런 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읍면동 단위의 어떤 소공동체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도 너무 좁은 범위가 조금 규모가 작다면 좀 넓은 범위에서 면 단위라든가 읍 단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통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급하게 막 하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하봉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정책 제언은 정말 저희가 한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를 오늘부터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5분 토론 시간입니다. 근데 PT를 준비한 토론자가 한 분 계셔서 PT 토론을 먼저 이제 하고 나머지 4분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PT 토론은 지금 백병희 하나센터 팀장님이십니다. 근데 본인께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2010년부터 15년 동안 삶이 탈북민을 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 또는 탈북학교 교사 등등 해서 그간의 15년 동안의 상담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발전 방안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백병희 팀장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하나센터의 백병희 팀장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발표를 하신 4분의 사례를 이어드리면서 원래 하나원에 나오면 그때가 한 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보니까 다 10살 이내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10살밖에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또 정착 사례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여기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박수를 막 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네 분의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이 사회에서 정말 이분들처럼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의 정착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어마어마하겠다. 그렇지만 이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엄청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멘토 멘티에 대한 또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2010년에 남북하나재단에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 북한분을 도와주면서 15년 동안 지금까지 쭉 탈북민에 관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육지에서 또는 지방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정착을 돕는 상담사로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또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했고 제가 또 남북하나재단에 그 재단 안에 들어가서 취업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하면서 탈북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이사를 하려고 해요. 거기는 국내를 지금 떠올려도 되고 해외를 떠올려도 돼요. 그런데 당장 집은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고민거리를 나눈 가족도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엄청 막막하겠죠. 그게 바로 탈북민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서 남한에 정착을 해요. 근데 한숨을 싹 돌리고 나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또 받죠.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발표 주제를 말씀드릴까 해요. 탈북한 분이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것을 제가 이제까지 1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사례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꼭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문제, 두 번째는 지역과 주민 교류에서의 문제, 세 번째는 정신 건강의 문제에 카테고리를 두고 이제 간혹 그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생존의 문제입니다.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가장 직면하게 되는 문제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가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문제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 정부에서 보장해주고 있죠. 정부는 탈북민에게 기본적인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정착금과 같은 살집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탈북민은 아파트에 온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남한 사회에 내가 벽돌 하나도 쌓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집을 주지? 나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다짐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또 지속적인 생계를 위해서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자기소개서를 함께 작성하고 면접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클리닉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탈북민은 취업의 과정에서 생기는 자잘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은 남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는 하나센터 등을 통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안내받거나 보장기관을 연결받음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의료와 관련돼서는 건강검진과 의료기관을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에 있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북한에서 온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부는 북한에서 의사셨어요. 두 분 다. 한 30년 정도 의사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탈북해서 막노동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의사 자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막노동으로 일을 굉장히 어렵게 가서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탈북한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아들은 이 땅에서 자유롭게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 이 하나를 가지고 본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싹 버리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도 의사였잖아요. 한 30년. 그러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의사로서 한번 가운을 입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렵고 꿈도 못 꾸는 거죠. 더욱이 이 땅에서는 북한의 의사 면허를 하나도 허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실습을 받고자 해도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의사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북한이 영어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북한에서 의사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분이 본인이 죽기 전에 정말 한번 의사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꿈을 정말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에 될 수 있는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실습을 받아달라고. 그런데 안 됐어요. 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용어 하나, 뭐 의사 뭐 그런 무슨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용어도 잘 말이 안 되는데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의사를 실습을 할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2차 병원에 원장님한테 가서 거의 부탁 빌다시피 해서 이분을 실습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랬는데 그 원장님의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는 게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점심 밥만 먹여주면 안 되냐.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점심 밥까지는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그때 그래서 실습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도 보게 되고 시험도 보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그분이 어느 잡지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역 및 주민과 교류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 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돈을 안 주고 수표만 이렇게 종이만 주더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수표인데 스피커폰에 제 목소리가 있는 걸 보시고 콜백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새벽 2시에 계속 전화를 하세요. 카드에 돈이 나가는데 통장에는 돈이 왜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중으로 빠져나간다고 막 화를 내세요. 중국에서 진짜 어렵게 살았던 한 청년은
겨울에 냉장고가 필요 없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도 묻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매너 없게 느껴지는 행동을 하고 왜 잘못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열심히 공부하며 노력해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적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즉 이웃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툰 모습을 따뜻하게 이해해주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넓게는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포용해줄 때 무조건 도와주고 돈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진짜로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틈을 우리가 이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과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24년 7월 14일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된 것은 우리 탈북민에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권익을 향상시키고 통합 문화의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가슴이 뜨거웠던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번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 가슴이 엄청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화와 미래를 향한 울림을 맡기는 정말 사회통합과 탈북민의 인식 개선을 보여주는 훌륭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닌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탈북민 다수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북한이나 또는 제3국에서 인신매매, 고문, 인권침해 등의 트라우마가 있고 정착 과정에서 차별과 멸시를 많이 당하죠. 어느 탈북민은 중국에서 북송될까봐 계속 창고에서 쪽잠을 잤다 그러고 중국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하지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아는 가족 중에 한 분은 탈북을 하다가 아들은 실패하고 엄마는 왔습니다. 아들은 고문을 너무 세게 받았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자기를 버리는 엄마와 아주 상충돼서 굉장히 방황하고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98년도에 고난의 행군 때 아기를 업고 있었는데 비 오는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비 오는 날이 가장 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취약합니다. 또 성경적으로 정착한 탈북민 중에서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센터에서는 힐링 프로그램이나 또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검사 집단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탈북민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남한 시민들도 함께하는 행사들을 개최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발표를 맺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통일을 원하시고 통일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면 지금의 탈북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교두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이웃으로 또 국가의 일원으로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탈북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탈북민을 통일을 준비하는 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사례를 여기에 PPT에 넣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제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